화제의 뉴스를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주말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국제수리과학 창의대전이 열렸는데요. 네. 올해는 특히 국제대회답게 굉장히 해외에서 열린 각국 예선이 역대 가장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네, 국제수리과학 창의대전이요.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어떤 대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올해 12회째를 맞는 국제수리과학 창의대전은 수학, 과학이나 예술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대회인데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4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유치부는 미션 수행보다는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열리고요.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지구 환경 문제 해결 미션이나 또 자동차를 만들어서 빠르게 달리기 등을 주제로 열립니다. 주최 측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수리과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또한 과학 영재들이 모여서 수리과학 분야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코딩이라든지 또한 그 앞으로 새로 일어날 지구를 살리는 지구과학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대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대회 중에 좀 특이한 도구를 사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직접 개발한 과학 창작 도구인 4D 프레임이라는 도구를 이 대회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네. 화면에 지금 나올 텐데요. 빨대와 비슷한 모양의 연결봉을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도형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간 지각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도구가 좀 해외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참가하는 나라들이 이 도구를 수입해서 자체 예선 대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해외 학생들까지 참가하게 된 건 이번 대회가 4번째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 참가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올해 참가한 학생들만 국내외 학생들 전부 다 합해서 이제 1000여 명인데요. 국제 대회인 만큼 스웨덴이나 홍콩, 필리핀, 몽골 이 4개국의 학생들이 40여 개 팀을 이뤄서 각국의 교육청이나 과학관을 대표로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심사나 강연 등을 위해서 참가한 해외 기관까지 합하면은 미국이나 핀란드까지 포함해서 총 8개 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8개 나라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규모가 큰 대회인데 그럼 매년 이맘때 열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건데요. 공지는 매년 4월에 이제 일찍 나고요. 또 7월에서 9월에 접수를 받고 또 이맘때쯤인 10월에는 본선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선 개최 장소는 지금 한국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스웨덴이나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유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 4월에 공지가 뜰 때 좀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참가자들을 위해서 좀 팁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사 기준을 알려드리면은 크게 창의성, 그리고 미션 수행 능력, 그리고 수리 과학적인 원리 표현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도 자리 정도는 얼마나 잘하냐, 협업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도 점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까지도 본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은 잘 참고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지금 하반기 채용 기간을 맞아서 제가 지난주에 과기정통부에서 주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부스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채용 컨설팅 이게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구직자가 인공지능에게 그 자기소개서를 첨삭받는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저 작동 원리가 근데 궁금해요. 네. 구직자가 미리 작성해온 자기소개서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복사를 해서 넣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여기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작성자의 성향을 예측해 주는 건데요. 이 인공지능으로 예측된 성향과 또 작성자가 희망하는 직무, 여기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비교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인공지능 개발업체에서는 실제 자기소개서와 실제 현직자들이 평가한 데이터를 한 쌍으로 해가지고 모두 수만 쌍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이제 현직자가 어떻게 실제로 평가할지 인공지능이 대신 평가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스가 가장 몰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AI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채용 과정에 반영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이죠. 네, 올해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은 물론 좀 면접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한 설문에 의하면은 인공지능을 채용 과정에 이미 도입을 했거나 또 도입 의사가 있는 기업이 대기업은 33%, 그리고 중견기업은 17%, 중소기업은 약 5% 순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큰 회사일수록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인공지능이 참고 자료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면접 등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은 100%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IT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네. 면접이랑 서류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좀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럼 사람이 아예 면접을 참여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채용 때 인공지능이 불합격이라고 판단을 한 경우를 네. 이제 사람이 직접 왜 불합격을 했나 딱 봤는데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것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게 소프트뱅크의 입장입니다. 오차가 거의 네. 없었군요. 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장점이 뭘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채용에 드는 기간, 시간이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예. 그 구직자 입장에서도 채용 기간이 줄어들면은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네. 그런 짧아지니까 좀 좋기도 하고 그렇죠. 면접 구직자 장소나 입장에서도 좋죠. 네, 그렇죠. 네. 장소나 시간의 제약도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이제 채용 기회가 돌아간다. 이것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채용 제도에서 좀 채용 비리가 최근에 많이 불거져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은 좀 사라질 거다. 이런 시각도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객관적일까 좀 그렇죠. 미심쩍다 이런 네.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이제 미래 새로운 것을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있는데 네. 개발을 중단을 했어요. 그 논란이 있었죠. 네, 논란이 있었죠. 시스템이 여성을 좀 차별하는 것으로 네. 드러나가지고 이제 도입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아마존이 남성 중심의 기업이다. 네. 약간의 남성 비율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낸 직원을 바탕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업계 현실을 좀 반영한 것으로 드러난 거.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은 앞으로 그 알고리즘이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게 정교해지고 좀 더 이제 신뢰도가 쌓이면은 좀 더 채용하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되지 않을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인공지능 전형을 잘 보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규칙이나 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서 좀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채용을 담당하는 곳은 이제 없고요. 하지만 표절 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은 도입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자소서 해요. 표절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예. 어떤 곳은 논문이나 기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와 30% 정도가 일치를 하면은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네. 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단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가 능동적인 사람을 네. 원하는데 네. 내가 꼼꼼하다, 차분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을 경우에는 약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직접 인재상에 관한 직접 단어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직접 단어를 들어가면서 내가 좀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게 좋냐 아니면 어떤 비슷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네. 직접적인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어떤 적극적인 사람이다 판단을 한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쟁취한다 이 단어는 네. 좀 더 능동적인 것에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고요. 네. 꼼꼼한 것에는 약간 관련이 적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단어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성, 또 내용의 일관성, 아니면 논리나 흐름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자소서를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네. 이렇게 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건 긍정적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취준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네.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